자, 우리 두 번째 회차 통합사회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 가지고 1단원 끝낼 거예요. 여러분들의 학교 시험 범위는 고마워요. 우리 학교 시험 범위는 1단원, 2단원 이렇게 들어갈 거야. 아마 3단원까지 넘어가는 학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 개학하고 나서 또 시험이 곧바로 있잖아요. 한 달 정도 뒤에. 이거 빗소리예요? 비와 밖에? 많이 오는구나. 빗소리인가 봐. 잠시만요. 와! 그러니까 이거 뭐야? 다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무드 있게 빗소리를 들으면서 ASMR 빗소리 들으면서 통합사회 1단원 끝낼 건데 요 부분이 여러분들 가장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저희 학교는 서술형 단답형 문제가 나와요 하는 학교들은 여기에서 주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주로 나오고 그러면 단답형으로도 출제율이 높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또 무슨 뜻이겠어? 다른 학교에서도 이제 요 범위가 아무래도 좀 주요한 범위로서 시험 문제에 출제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겠죠. 조금 헷갈리는 어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인권과 헌법과의 관계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 우빈이는 이제 지난 수업을 못 들었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지난 수업 내용을 간략하게 복습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줄게요. 인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야. 여러분들 이 인권에는 4가지의 특징이 있었어. 인권의 4가지 특성 뭐였었죠? 에? 그치 무슨 성이 나와야 되겠지? 불가치성 그리고 항구성 그리고 보편성. 보천불항이었었잖아요. 기억나요? 그치? 보편성, 모든 사람이 언제부터 갖는 권리라고? 태어날 때부터. 국가로부터 부여받는 권리가 아니라 하늘이 부여한 권리. 그렇기 때문에 천부인권. 그렇지. 천부인권. 그리고 세 번째가 보천불항이었었잖아요. 불가침성. 내 인권을 침해할 수 없어. 타인의 인권도 침해할 수 없고 양도할 수도 없어. 그래서 다른 말로 불가양성. 양도할 수 없다 해서 불가하다. 양도가 불가하다 해서 불가양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항구성 이야기했습니다. 항구성. 언제까지 그러면은 인권이라는 것은 언제까지인가? 영구히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치? 인간의 삶 안에서 영구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보편성, 천부인권, 불가치성, 항구성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우리가 외울 때 보천불항 이렇게 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그러면 국가의 최고법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 오른쪽을 조금 봐야겠죠. 여기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게 무엇이겠어요? 가장 높은 법이겠지, 그치? 법률이라는 것은 되게 체계적인 위계 질서가 있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더 위에 있을수록 더 먼저 우선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높게 있는 게 무엇이다? 헌법, 국가의 최고법으로서 인권 보장 장치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헌법 밑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만드는 것, 우리가 뭐라 그래? 법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대표적으로는 도로교통법 이런 것들 법률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대통령령이라는 말 들어봤을 거야. 대통령이 하는 명령이야. 명령.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요 단원이 최근에 2025년 대한민국에서는 되게 많은 정치적인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 거야. 학교에서도 뭐 보여준 친구들이 있다면, 지난 이제 2024년도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이렇게 선포했었을 때 당시에 그날 당일날에 국회의원들이 다 어디로 모였어요? 국회로 모였었잖아. 계엄령이라는 건 뭐야? 대통령령이거든. 대통령의 권한이거든. 계엄령을 이렇게 선포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어디로 모였다? 국회로 모였다. 그래서 계엄령을 어떻게 했어요? 해지했잖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대통령령이 더 법률보다 명령이 위에 있었다면은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모여도 그 계엄령을 해지할 수가 없었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 위에 법률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따가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삼권분립 체계잖아요.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간에 어떠한 역할을 주고받는지도 같이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지방의회예요.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수원시민이기 때문에 수원시의회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수원시의회에서 이야기하는 행정체제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조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 조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지방자치단체장이래. 누구야? 수원시장이 되는 것이겠지. 그치? 땡땡 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규칙 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법률이라는 것은, 이 법이라는 것은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위에 있을수록 우선권을 갖는다. 아래에 있는 것보다 우선권을 갖는다라는 얘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규칙보다는 조례, 조례보다는 명령, 명령보다는 법률, 법률보다는 헌법, 헌법이 바로 국가 최고법이라는 거야. 여기 빈칸 채워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나라는 땡땡주의입니다. 어떤 주의? 그렇지, 법치주의, 입헌주의 국가란 말이야. 입헌주의. 국가가 헌법이 기반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의 원리를 우리가 입헌주의라고 해요. 입헌주의와 같은 말로서는 이제 법치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치주의. 나라가 무엇을 기반으로 돌아가는 거야? 헌법에 입각해서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헌법에 입각해서 나라가 돌아간다. 요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헌법의 역할을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헌법상의 기본권.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인권이라는 개념을 헌법에 담아내면 그것이 바로 기본권이 된다라는 거야. 쉽게 설명해놨지. 헌법이 규정한 인권이라는 것이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기본권 중에서는 두 가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 사람이기 때문에 누리는 권리와 국민이기 때문에 누리는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누리는 권리는 국가에서 부여해 준 것이 아닌 자연법적인, 이 자연법상의 권리겠죠? 그 자연법상의 권리가 뭐야? 가장 첫 번째? 자연법상의 권리니까 자유권 될 수 있는 것이겠지. 자, 헌법 제10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여기 이제 헌법의 특성이 다 드러나게 돼요. 모든 국민 무슨 성이야? 보편성이죠. 우리 보천부랑 이야기했었잖아. 모든 국민 보편성, 헌법의 보편성, 그리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가치야. 우리 인간의 가치라는 것은 도구적이거나 수단적이지 않다 그랬었죠. 우리는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어. 이것을 무슨 가치라 그래? 내재적 가치. 그렇지. 하늘이 부여해 준 것이기 때문에 내재적 가치라고 볼 수가 있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런 부분들도 매우 중요하고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우리 불가침, 침해할 수 없는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에서 지는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국가에서 왜 이런 것을 책임을 지게 되는 거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뭐야? 국가의 존재 이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홉스, 루소, 로크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가가 권력을 행사합니다. 다만 이 권력 행사의 목적 자체가 무엇이냐는 거야. 인간의 국민의 인권을 더 잘 보장해 주기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헌법 제10조에서 볼 수가 있고요. 헌법상의 기본권은 5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중요한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단 법률에서 순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거 이 카렐 바자크의 3세대 인권론 있잖아. 이 3세대 인권론에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지. 첫 번째부터 보자. 카렐 바자크의 3세대 인권론을 보면 1세대 인권, 이 1세대 인권이 이야기되었었던 배경이 뭐였었지? 바로 무슨 혁명? 시민혁명. 얘들아, 산업혁명 말고 시민혁명이었어.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민혁명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 청교도 혁명과 그리고 명예혁명을 거치게 되면서 영국이라는 나라는 최초의 입헌군주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세 글자로 명장군이라고 외울 수 있다 그랬어. 명예혁명은 권리 장전설을 통해 가지고 입헌 군주제가 수립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 권리 장전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어? 의회의 권리, 그치? 예를 들어 가지고 의원이 의회에서 한 연설은 이 의회 안에서만 효용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치? 그런 것들이 이제 시민혁명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영국혁명 다음에는 또 어떤 혁명이 일어났어요? 미국의 그렇지, 독립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다음에는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의 시민혁명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세대 인권에서 우리가 강조했었던 거, 자유권, 뭘 달라고 요구했겠어? 자유권, 평등권, 그리고 우리가 시민혁명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남성이라 그래서 모든 남성들한테 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 참정권이 부여된 것은 아니라 그랬었죠. 그래서 이 선거권, 참정권 확대 운동도 일어난다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교육과정, 교재 안에서 들어가는 것은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이 됩니다. 그치? 차티스트 운동. 그래서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이후에 이런 거는 이제 배경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참정권 확대 운동이었었던 차티스트 운동이 바로 성공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후에는 이제 세계적으로 이 보통선거가 자리 잡기 시작한다라고 그랬어. 하지만 이 보통선거라고 해가지고 여성, 남성 모두가 다 선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랬지. 남자들한테만 선거권이 부여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성에게도 참정권이 부여되었었던 최초의 나라는 어디라 그랬었죠?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뉴질랜드 선생님이 예시로 들어주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했었던 게 무엇이었어요? 영국이었었지. 세계 1차 대전 이후에는 세계 1차 대전이 몇 년부터 몇 년? 1914년부터 18년까지였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프랑스에 있는 파리에서 모여가지고 파리에서 회의를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 그치? 파리 강화회의가 펼쳐지게 되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제는 세계 각국에서도 여성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구나. 왜냐면 전쟁에 나가가지고 싸우는 건 누구야? 남성이야. 근데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군수 물자, 공장에서 일하는 건 누구야? 여성.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군인이 다쳤어. 그러면은 이 다친 군인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이제 역할들도 대부분 간호사의 역할도 여성들이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성들의 활동이 되게 좀 중요하구나가 자리 잡았었던 게 세계 1차 대전 이후였었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이야기되는 최초로 이제 법률상, 서류상으로 명기되었었던 것이 2세대 인권의
국가에게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거야. 국가에 의한 자유라고 볼 수 있지. 바로 사회권이 됩니다. 사회권. 우리가 그러니까 좋은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사회권이 될 수 있는 거야. 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에서 더 확장되는 개념이 바로 주거권이 되는 거지. 알겠죠? 자, 3세대 인권, 그리고 3세대 인권은 세계 몇 차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이 끝나고 최초로 명기가 됩니다. 여기도 놓치지 맙시다. 2세대 인권이 최초로 명기되었었던 것은 무엇이었어? 바이마르 헌법이었어. 바이마르 헌법. 알겠죠? 자, 3세대 인권에서는 어떤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연대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1세대 인권, 2세대 인권, 3세대 인권을 보았을 때 우리 프랑스 국기를 보면 프랑스 국기가 딱 요 색깔로 있잖아요. 그치? 파란색, 흰색, 빨간색 요 색깔로 있단 말이야. 1세대 인권이 프랑스 혁명의 파란색, 프랑스 국기를 보면 파란색을 상징을 하고 있어. 파란색이 무엇을 상징한다? 자유를 상징한다 그랬었지. 그리고 2세대 인권이 프랑스 국기의 흰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흰색은 무엇이에요? 평등. 좋아요. 그러면 3세대 인권에서는 프랑스 국기의 빨간색을 상징하는 것이겠지? 빨간색은 뭐예요? 박애. 그치? 박애. 네?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그치? 같이 이제 좋은 근로의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 해가지고 자유, 평등, 박애 이러한 이제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박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루 사랑하는 거야, 얘들아.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게 박애란 말이야. 그래서 박애주의라는 말도 있지. 연대권이라는 건 이제 개인의 문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두루 사랑하고 이제 혹여라도 이제 소외되는 소수자에 대해 가지고 같이 연대를 하고 뭉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3세대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헌법에서 보장되는 인권 첫 번째는 자유권이 되겠죠. 그치? 자유권.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요. 인간이기 때문에 누리는 자연법상의 권리, 자유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이야기해요. 간섭이나 침해받지 않을 권리.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인 거야? 그렇지. 국가로부터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라는 거야. 근데 이러한 자유권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침해받지 않을 권리니까 야, 나 건들지 마. 야, 나 침해하지 마. 아, 나 간섭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 소극적 권리죠. 요런 소극적이라고 하는 특징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거기에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청구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 이 자유권이나 아니면 평등권이나 참정권, 사회권, 그리고 청구권들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소극적이기 때문에 방어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공격하는 거면 우리가 뭐야? 되게 적극적인 거겠지. 근데 방어하는 건 뭐야? 아, 하지 마, 하지 마. 이건 되게 소극적이죠. 그래서 이 소극적이며 법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우리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이 중에서는 또 되게 뛰어난 친구들 뭐 법학과를 지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말하지 않지만 뭐 변호사나 법조인을 꿈꾸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선생님도 이제 깊게 이제 법에 조예가 깊어가지고 법 공부를 오래 한 것은 아니나 법을 되게 좋아하고 법 공부도 따로 시간을 내가지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 수업 준비가 아니더라도 법을 되게 이렇게 낱낱이 보는 것들을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법률이 정말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조사 하나의 차이로 의미의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법리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어가지고 재판의 과정에서도 몇 번의 재판을 거칠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3심제도가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방법원에서
처음에 이제 재판을 하게 되고 이렇게 차차 올라가잖아.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대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지방법원, 고등법원, 이제 대법원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요렇게 세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러한 이 판사의 법리 해석이 맞는가에 대해 가지고 심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사 하나 차이로도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야. 잘 구분해야 돼.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된다. 요 부분. 국가로부터의 자유인 거야.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침해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기 때문에 역사적이다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가 있겠죠. 역사적이다. 그리고 역사적이면서 동시에 포괄적이야.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은 뭐뭐할 수 있는 자유, 뭐뭐할 수 있는 자유, 뭐뭐할 수 있는 자유. 예를 들면은 종교의 자유, 통신의 자유. 우리가 통신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전화할 때 함부로 녹음하면 돼요, 안 돼요? 함부로 녹취하면 안 되잖아, 얘들아. 그치? 그래가지고 왜 그 갤럭시 핸드폰 쓰는 친구들 말고 아이폰 쓰는 친구들 아이폰에서 음성 녹음하면은 이제는 음성 녹음이 되거든, 아이폰에서도요. 근데 음성 녹음 버튼 누르면 어떻게 이야기해? 상대방한테 지금부터 이 통화는 녹음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 해본 적 있어요? 아이폰 쓰는 친구들? 원래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지금부터 이 통화를 녹음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만약에 지금 이 친구가 이야기했잖아. 그럼 불법이에요? 우리가 이 녹음한 것을 어떠한 법적인 근거로서 제출을 할 때는요, 허용이 되지 않고 이 증거물로 채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대방한테도 녹음 중이라는 것을 인지시켜야 돼요. 우리의 이 통화가 녹음 중이야 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지. 아시겠죠? 이제 그거는 대화의 상황에서 녹취를 할 때, 이게 전화도 이제 자기 목소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녹취가 되지만 상대방이 현저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왜냐면 우리는 무슨 자유가 있어? 통신의 자유가 있잖아. 그치? 통신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다 같은 종교를 믿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잖아. 그치? 혹은 내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불교를 믿는다 그래가지고 박해를 받는다던가 이런 일 없죠. 그쵸? 그리고 양심의 자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포괄적이라는 말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포괄적이랑 약간은 상응돼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열거적이라는 거야. 1번 땡땡, 2번 땡땡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열거적인데 이 자유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포괄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천부인권사상. 자, 천부인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국가가 아닌 누가 부여한? 그렇지, 하늘이 부여한, 국가가 아닌 하늘이 부여한 권리를 우리가 천부인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면 신체, 종교, 양심, 통신의 자유가 있고요. 자, 우리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시간을 내가지고 이 내신 대비 기간에 앉아가지고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잖아.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에다가 조금 더 깊게 배울 수 있고, 학교 선생님이 언급은 했으나 이제 여러분들이 뭐야 하고 이제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어려운 부분들도 이야기를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는 이제 죄형 옆에다가 써봐요. 죄형 법정주의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유권에는 죄형 법정주의도 그 근거가 될 수가 있는데, 죄와 형벌은 뭐에 의해서만 내릴 수 있다? 법에 의해서만 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은 뭐 형법상의 어떤 어긋나는 그런 이제 범법 행위를 저질렀어요. 그것은 법에 의해서만 처벌을 해야지 개인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거야. 강제로 구금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심판을 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체의 자유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 무엇이라고요? 죄와 형벌은 법에 의해서만 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쓰셨다면 조금 내려가 봐도 될까요? 선생님이 요거 스크롤을 조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싹 지울게. 두 번째는요, 우리 자유권 했잖아. 그러면 1세대 인권에서 자유권 다음에 뭐였어? 그렇지, 평등권이었죠. 이번에는 평등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 평등권도 마찬가지로 학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 그 부분 볼게요.
평등권이라는 것은 불합리한 기준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이야기한단 말이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이야기를 해요. 이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의 전제 조건이 된다. 왜냐하면 평등하지 않으면 다른 인권을 존중받기가 어려워. 다른 기본권들을 존중받기가 어려운 게 이미 위계질서가 있어. 여러분들 봐봐. 조선시대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비야. 예를 들어 천민이야. 천민인데 여러분들이 자유권을 요구할 수 있겠어요? 아, 나는 일하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 할 수 있겠어요? 없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기본권을 보장받는 것의 전제 조건이 된다라는 게 평등권이에요. 다만 이 평등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수단적이지는 않습니다. 인간 존엄성 보장을 위한 본질적인 기본권이기는 하나 수단적이지는 않다. 이 평등권이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왜? 이 평등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여러분들은 사람이잖아. 그치?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하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평등권, 수단적이지는 않은 천부 인권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보시면은요, 평등권은 여러분들 형식적인 평등이 있어. 형식적 평등은 다른 말로 이제 획일적 평등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동일한 기회를 주고 그리고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형식적 평등입니다. 동일한 조건을 주고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형식적 평등이 되는 것이죠. 보장한다. 보장은 선생님이 생략할게요. 그러면 이 형식적 평등이랑은 살짝 다른 것은 무엇이겠어요? 동일한 조건이 아닌 것이겠지? 대표적으로는 실질적 평등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실질적 평등은 어떤 기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을 수 없잖아. 똑같은 기준에서 살아갈 수 없잖아. 그래서 합리적 기준에 의해 가지고 무슨 대우가 가능하다? 다르게 대우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실질적 평등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생각해봐. 모든 이 나이대의 고등학생, 청소년들은 다 뭐 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죠. 동일하게. 그치?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게 아니야. 이런 건 우리가 형식적 평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대 학생들은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이 기회를 얻을 수가 있고, 이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장의 장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 평등은 무엇이냐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한테 다 동일한, 다 똑같고 엄격한 기준을 주어서는 안 돼.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르게 대우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예시로 선생님이 맹인 수험생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수능 시험 우리가 매번 예행 연습을 하잖아. 그치? 이번에 여러분들 모의고사도 봤죠? 수요일 날에. 잘 보셨나요? 다들 표정이 별론데 이번에 국어 괜찮던데 얘들아? 재밌었는데요 이번 거는? 근데 눈 나오는 지문이 약간 양두구육 같았었던 이유가 생각보다 풀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문제 자체는, 그러니까 지문은 어려웠어. 근데 문제는 괜찮았는데 어쨌든 아니야 반대인데 난 지문이 어렵고 문제가 쉽던데? 쌤이니까. 쌤 그럼 틀렸어요? 아니요, 그냥 문제가 쉬워가지고 이렇게까지 뇌에 힘줘가지고 풀만한 지문이 아니었다 생각하면서 다 풀었어요. 네, 맞아요. 상매 치는 거 안구 나오고
쉬웠다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도 이렇게 이 80분이라는 시간 안에 45문제 풀어보니까 늘 느끼지만 보통 일이 아니지. 차라리 내신이 낫다라는 생각 들지 않아요? 아, 내신은 차라리 준비할 시간이라도 있어가지고 내신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야. 그런데 만약에 눈이 보이지 않은 시각장애인, 맹인들이 이 수능 시험을 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보겠어요? 점자로 이렇게 읽어가면서 읽는단 말이야, 얘들아. 점자로. 네, 맞아요. 국어 지문을 점자로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읽는단 말이야. 모든 신경을 다 이 촉각에 곤두세워가지고 한 글자 한 글자씩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한 글자 한 글자씩 읽어가면서 지문을 해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이런 시각장애인 맹인 수험생한테도 동일하게 80분을 주는 게 평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점자로 읽어야 되는데? 눈으로만 읽고 이해하는 걸로도 여러분들 80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많은데 눈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이 점자로 읽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한테도 동일하게 80분이라는 시간을 주는 건 이거는 평등이 아니라는 거야. 실질적 평등에서는 맹인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매 교시별 수능 시간이 1.7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능 시간 자체가 약 12시간 정도가 돼요. 그래서 맹인 수험생들이 시험을 다 끝내고 이제 귀가할 때쯤 되면은 밤 9시가 돼요. 밤 9시. 여러분들 모의고사 언제쯤 끝나요? 5시쯤에 끝나죠. 몇 시에 끝난다고? 9시에 끝난다고. 9시. 12시간 정도가 걸리는 거야. 그래서 요런 이야기들, 혹은 이제 장애인, 여성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하는 것들도 이제 합리적 기준 안에서 다르게 대우를 하는 그러한 이 실질적 평등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무엇이 형식적 평등, 획일적 평등인지 실질적 평등인지를 여러분들 구분 짓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평등권의 예시는 법 앞에서의 평등이야. 사회적인 어떤 특수 계급을 인정할까 인정하지 않을까? 하면 평등이 성립이 안 되지. 귀족이 있고 하인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평등을 요구할 수 있냐라는 거야. 내가 천민인데 저 오늘은 일하지 않겠습니다. 왜 때려요? 전 신체의 자유가 있어요. 이럴 수가 있냐고. 없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사회적 특수계급을 불인정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진한 프린트 안 가져왔어요. 자, 이어가지고 진도 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특수계급을 불인정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기회균등의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교육의 기회균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평등권이다. 아시겠죠? 교육받을 권리 아니야. 교육받을 권리는 우리가 누구에게 요구하는 권리야? 국가에 요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몇 세대 인권? 2세대 인권, 사회권이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교육 기회균등에 대한 평등권, 그리고 교육받을 권리는 사회권에 들어가는 이야기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권리가 되겠어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렇지, 참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참정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리바이어던의 홉스와 그리고 루소, 로크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국민 주권을 주장했었던 사상가들은 누구였어? 루소, 로크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필수적 권리, 국민들이 국가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 주인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국가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때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참정권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참정권의 성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정권의 성격은요, 능동적이요. 자, 이 부분 시험에 나옵니다. 두고 보십시오. 선생님, 그런데 평등권은 성격이 능동적이에요. 뭐 소극적이 없는데요. 좋아. 평등권은 애들아 소극적일 수도 있고 적극적일 수도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나누지는 않아. 다만 참정권이 약간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 거야. 소극적의 반대는 뭐야, 아이나? 그렇지, 적극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 근데 적극적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해?
능동적이라고 얘기해. 사실 과거에까지만 해도 참정권을 적극적 권리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능동적 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능동적 권리냐면 정치에 참여하는 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적극적 권리냐? 그건 아니거든. 여러분들 이번 연도 2025년도에 대통령 대선이 있었던 거 알고 있죠? 그렇지? 대통령 대선 있었을 때, 대통령 선거 있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대통령 선거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국민의 권리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가지고 투표를 하러 가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대통령 선거 나 관심 없어. 정치 별로야. 나 정치에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놀러 갈래? 해가지고 놀러 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야. 이런 사람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했다고 볼 수 있을까? 없지. 그렇기 때문에 능동적이다. 상대적으로 능동적인 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참정권은요, 열거적이에요. 열거하다가 뭐야? 줄지어가지고 나열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거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선거권이라든지, 선거권은 나는 이제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이 참정권 난 행사해야지.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 안 할래. 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공무 담임권. 선생님이 이 부분을 이제 어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다가 올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진짜 제발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공무 담임권이 생각보다 서술형 단답형 문제로도 많이 나오거든. 담임권인데 자꾸 담임. 대통령 담임제도 아니고 담임으로 니은으로 쓰는 친구들이 많았었어. 실제로. 이거는 여러분들 선배들의 실화입니다. 공무담임권이라는 것은 국민이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공공기관 있잖아. 이 공공기관에서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공무를 맡을 수 있는,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가 공무담임권이에요. 아시겠죠? 담당할 수 있고 임명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바로 국민투표권인데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위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 계속 이제 반복해가지고 이야기하는 예시가 있죠. 지난번에 전 대통령이 이제 계엄령을 이렇게 시행했었을 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으로 모여서 막 담을 넘는 액션들을 보여주었잖아요. 여러분들 보셨나요? 막 담 넘어가지고 들어가고 이제 뭐 어떤 의원은 막 소리 지르면서 너네 이거 위법이야, 위헌이야 막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문 열어 막 이렇게 막 하는 모습들 막 보여줬잖아. 그러면서 그 와중에 결국에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모였어? 국회의사당에 모여가지고 계엄령을 어떻게 했어요? 해제했었잖아. 그치? 계엄령을 해제하는 거. 그것은 무엇이야? 대통령령인 명령보다 그 위에 무엇이 있어요? 국회에 법률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아쉬움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 탄핵 선거가 또 한 번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헌재의 이 결정으로 결국에는 이제 계엄령을 선포했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뭐가 됐어요? 파면이 되면서, 대통령 파면이 되면서 대통령직에서 해직됐잖아요. 그치? 우리는 그거를 이제 TV 뉴스로도 다 같이 동시간대에 아마 봤을 거야. 학교 선생님들도 보여주셨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살짝의 아쉬움은 무엇이냐면, 이런 이야기도 있다는 거지. 대통령 파면에 대해 가지고 국민투표로 선택하는 것은 어땠을까? 왜냐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으니까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도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쉬움도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국민투표권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쓰였었냐? 여러분들 2022년 2월부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이 영토를 이제 점령한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야. 우크라이나의 영토 점령 지역을 러시아의 국토로 편입을 해야 된다에 관해 가지고 찬성 반대를 놓고 국민투표가 있었어요. 이 국민투표 당시에 러시아 최종 이 투표 비율이 63.58%인가 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 중에 과반이 찬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는 이제 스위스가 되는데 스위스가 되게 보수적인 국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보수국가 스위스에서도 국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무엇이 되었다?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전 세계에서 30번째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국민투표에서도 이제 높은 비율로 이 동성 결혼에 찬성하는 입장들이 있어가지고 합법화되었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투표, 국민들이 선택을 하는 거지. 이런 것들. 자,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이야기했었던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은 다 1세대 인권에서 이야기했었던 것들이지. 그럼 네 번째를 같이 한번 볼게. 네 번째는 이제 2세대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최초로 2세대 인권이 명기되었었던 것은 무엇이라고? 바이마르 헌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2세대 인권, 혹시라도 선생님 저 아직 카렐 바자크의 1세대, 2세대, 3세대 인권 모르겠어요 하면 여러분들 적어 놓는 거야. 모르겠으면 최대한 적어 놓고 머릿속에 기억이 날 때까지 계속 다시 보세요. 아시겠죠? 이 사회권은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누구에게 요구하는 권리야? 그렇지. 인간다운이 생활의 보장의 요구를 국가에게 하는 것입니다. 국가에게 요구하는 권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현대적이지, 그치? 그래가지고 이것은 생존권과 직결이 되면서 더불어가지고 복지국가에서 이러한 사회권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권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게 되냐? 굉장히 이제 적극적이야. 왜냐면 우리가 국가에다가 뭐 할 수 있는 거니까?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첫 번째 이야기했었던 자유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재원아? 자유권은 그렇지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가장 오래된 자유권, 자연법상의 권리, 인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포괄적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회권 어쨌든 다시 적극적이면서 더불어가지고 적극적이며 국가에 의한 자유를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현대적이고 열거적이다. 현대적이고 열거적이다. 법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글자 하나를 놓고도 그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국가에 의한 자유가 됩니다. 앞서 첫 번째 이야기했었던 자유권은 뭐였어요? 국가로부터의 자유였어. 알겠지? 여기에 써져 있진 않지만 자유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했다. 국가로부터 무엇 받지 않을 권리? 간섭이나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이야기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회권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근로, 좋은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사회 권리라고 해가지고 앞글자를 따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근교환. 아시겠죠? 근교환 이렇게 외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근데 근로의 권리가 아니라 노동의 권리라고 되어 있으면 어떡해요? 노동의 권리, 근로가 뭐야? 성실하게 노동하는 것을 근로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노동의 권리도 돼요. 그래서 노교환이든 근교환이든 일단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 학교 선생님들이 아마 여러분들 이 1단원에 사활을 걸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을 거야.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받아봤었던 학교 사회 프린트보다 되게 많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 아니 이거는 지난번에 분명 1단원, 2단원, 3단원 합친량인데 벌써 1단원에서 이렇게 말이 나온다고? 이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좀 프린트 많다고 느끼지 않아? 준서야? 꿈나라 잘 갔다 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많단 말이에요. 그만큼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어. 이런 부분들에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노동을 해나갈 수 있고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보장받아야 되는 노동 3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동 3권을 이야기한 학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할게. 노동 3권은 내가 노동할 수 있고 내 노동자로서의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단체로 노동 조건을 교섭할 수 있는 권리야. 단체로 노동 조건을 교섭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공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14시간씩 일해야 돼. 우린 이런 조건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뭉칠 수 있어. 단결권 따라합니다. 단결권. 단결권. 두 번째는 우리가 단체로 뭐 할 수 있다? 교섭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단체 교섭권. 단체 교섭권. 근데 만약에 이렇게 교섭을 하려고 했었는데도 만약에 통하지가 않았어. 안 돼. 우리 공장에서는 있잖아.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들만 데려다가 쓸 거야. 그래? 그러면 안 해. 단체 행동. 세 번째 따라합니다. 단체 행동. 네, 단체 행동의 대표적인 예시가 파업이 될 수 있겠죠. 그치? 파업. 그래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을 우리가 노동 3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노동자들이 이 성실하게 노동을 해나갈 수 있고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노동 3권 자체가 보장되어야 된다는 거지. 이 노동 3권에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이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마지막은 청구권입니다. 청구권은 시험 문제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시험 문제 특히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그 팁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 문제에서는 무엇과 비교를 많이 하냐? 평등권이랑 비교를 많이 해. 오케이? 청구권은 이 평등권과 비교하는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된다.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우리가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구제권이에요. 상당히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거야? 수단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거지. 수단적. 아까 선생님이 무엇은 수단적이지 않다 그랬어요? 평등권은 수단적이지 않다 그랬었지. 다른 기본권이 보장받기 위한 전제 조건인 평등권은 하늘로부터 부여받는 권리야. 그래서 수단적이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수단적인 권리는 뭐다? 청구권이야. 알겠지? 청구권. 자, 그리고 수단적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기본권을 침해받았어. 내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았어. 이때 당시에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잖아. 내가 요구를 해야 되는 거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돼? 소극적으로 요구해야 돼? 소극적으로. 야, 보상해줘. 보상해달라고. 야, 이렇게? 이게 맞다고?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야, 나 이거 피해 받았잖아. 내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았잖아. 왜 나를 마음대로 구금시키는 거야? 난 아무 죄도 없는데 보상해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적극적인 성격을 띄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열거적이다. 열거적이다라는 표현들 나왔어요. 순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나열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절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절차적으로 진행이 된다. 대표적인 얘기를 하자면 청원권이 있고요. 그리고 요 부분 되게 중요해 얘들아. 재판 청구권이랑 요 부분부터 선생님이 쉼표를 안 쳐놨네요. 국가에다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국가 배상 청구권 그리고 형사 보상 청구권이 있는데 이 부분이 단답형 서술형 문제에서는 꼭 들어가는 내용이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뭐랑 뭐를 헷갈리냐면 배상이랑 보상의 보자를 많이 헷갈리거든. 아시겠죠? 이거 하나 틀리면은 1점 감점이 아니라 아예 틀린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국가 배상 청구권 그리고 형사 보상 청구권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배상 청구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국가가 해야 하는데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본 경우 대표적인 예시로 여러분들 2년 전에 이제 여름에